네, 9월 9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유안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힘든 하루였죠? 네, 무척 힘들었습니다. 아마 고객분들도 아마 많이 놀라셨을 거고 전화 왔을 거고. 네,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네, 아마 지금 투자자분들의 모든 심정이 그걸 다 대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내마녀의 날, 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뭐 어떤 변동성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예상보다는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일단은 뭐 내마녀의 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진짜 말씀 잘하셨는데 시장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뭐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이 좀 질질 새는 장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코스닥을 좀 들어주는 장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역시나 오늘 시장은 저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게 만기라는 게 방향이 윗방향, 아랫방향 두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로도 갈 수도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기일만 되면 시장이 빠질 것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 같아요. 윗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이거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선물옵션 시장이 세계에서 아마 세 번째 안에 드는 시장 규모로 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 동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날이 오늘이다 보니까 대부분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이 잘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아무래도 롱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쪽에만 이제 집중해서 공략하게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롱 포지션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걔네들은 이제 숏 포지션까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마 그런 쪽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역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때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김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한 3,100억 원? 그러니까 동시만기 때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뭐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기간 매도 물량이 거의 1조 원 갖고 나왔어요. 한 9,369억, 한 9,37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많이 나왔네. 예, 많이 나왔는데 이 물량을 보신다라고 하면 누가 팔았을까라고 봤을 때 금융투자죠. 보시면 금융투자가 다 팔았습니다. 9,420억을 팔았으니까 오늘 나온 기관 투자자들 물량은 전부 다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융투자의 물량은 대부분 하루성, 일회성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정말 차익거래, 프로그램 차익거래 가지고 매매하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물량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춰서 나올 수 있는 그냥 일회성 물량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내일부터 또 다른 이제 시장이 좀 열리긴 하겠지만 이 물량 자체는 일단은 부담은 덜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차익거래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렇게 9천억에 달하는 9천억에 달하는 그 주식을 차익거래로 프로그램 매매로 쏟아놓은 네. 기관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배경 이런 거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기에는 저도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죠. 일단은 선물이란 게 만기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이 만기에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포지션을 청산하든지 안 그러면 롤오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청산하는 경우가 많고 또 롤오버 하는 경우도 일정 부분 롤오버를 하고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기관들의 그런 입장 차이가 다 다르거든요. 자신의 포지션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본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청산하고 다시 짜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청산에 따라서 선물 포지션을 청산하면 내가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롱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선물의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만약에 비싼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매도를 하고 현물을 매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이 되는 거고 선물 가격이 더 싸다. 그리고 현물 가격이 비싸다라고 했을 때는 선물을 사게 되죠. 그리고 현물을 팔게 되죠. 그러면서 매도 차익 거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융투자 쪽에서의 이런 현물 매도 같은 경우에는 선물과의 그런 청산, 선물
계약 거래에 대한 청산과 관련해서 반대적인 급부로 나올 수 있는 현물 매도 물량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기관이 이렇게 팔아제낀 거는 뭔가 시장이 불안하니까 어떤 약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파는 거 아니야? 라고 보통 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 일단 네. 그런 건 아니다. 그냥 단지 그냥 기계적인 그렇죠. 매도에 기계적인 불과하다. 매도 물량이라고 보시는 게 일단은 금융투자 이 물량만 가지고 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불안한 거는 자 시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꺾이는 거 아니야? 네. 오늘 많이 불안하니까 그런 그런 면도 해요. 생각인데. 네, 왜냐면 요즘 시장이 자체가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사실 제가 오늘 오면서도 815 TV 가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섹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업종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즘 시장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뿌렸죠. 삼성전자 그렇죠. 하이닉스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뿌려졌었고 최근에 또 NC소프트가 뿌려졌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게임주에 대한 센티가 상당히 약해졌고 그리고 또 LG화학, LG전자 이게 배터리 화재 소식 때문에 또 뿌려졌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어제는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악화에 따라서 저점 깨면서 또 뿌려지는 현상 나왔고 메디톡스도 뭐 기술 반환 이슈 나오면서 어제 15% 이상 하락을 했고 오늘 역시도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또 제약바이오 업종에 본다라고 하면 투심을 또 자극할 수 있는 이슈거든요. 급기야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믿고 가장 신뢰하는 카카오와 네이버까지 지금 부러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를 지경이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 둘씩 이 업종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초에만 한 번 그게 부러지니까 몇십 조씩 날아가니까. 네, 업종을 대표하는 대표 종목들이고 이들 업종이 코스피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이끌고 가는 종목들인데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부러져니까 도대체 이거 어느 쪽을 봐야 되나 저희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요. 저 역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을 뭐 빨리 해야 한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죠. 오늘 새벽에. 10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뭐 지금 좀 전에 제가 본 뉴스는 9월에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9월부터? 네, 9월에 빨리 이제 결정을 해서 10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지, 10월부터. 예, 그 얘기가 좀 나왔는데 뭐 지난번에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지난주였나요? 8월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의 예상치하고는 완전 다르게 쇼크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거 고용지표 안 나왔으니까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 하루 또 지나고 나니까 연준 위원들이 뭐 고용지표는 이제 보지도 않나 봐요. 예, 테이퍼링 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뭐지? 그러면 고용지표라는 그런 경제지표를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미국 경제가 좀 위축되는 게 보이는데 거기에 테이퍼링이 시작? 야 그러면 이거 유동성은 떨어지고 경기는 위축되고 이거 그러면 증시의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증시 환경을 아우르는 요소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8월 달 고용 지표는 안 좋지만 3개월을 평균해 보면 뭐 75만 명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괜찮은 거다. 뭐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했고 그걸로 막 그 합리화를 시키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하신 열거하신 요소들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일시적인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어떤 하락으로 가는 변곡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단 말이죠. 일단 우리 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하락의 변곡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종목들이 하나씩 부러지는 현상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시장의 유동성이 우호적이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락폭이 그냥 물론 악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에서는 악재가 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악재가 나올 수가 있고 그 어떤 뭐 애플도 나올 수가 있고요. 악재가 안 나오는 종목은 없습니다. 악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시장의 증시 환경이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우호적인 환경에서는 악재가 나왔을 때 그걸 소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빠질 거를 마이너스 한 3, 4% 줄인다든지 이걸 충분히 소화를 해요. 근데 반대로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악재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5% 정도만 떨어지면 될 일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뭐 그 이상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부러지는 걸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 3, 4%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 뭐 15%씩 빠지는 종목들을 보다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증시의 주변 환경이 유동성 환경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유동성 환경이 과연 그러면 계속 좋지 않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의 유동성 환경은 항상 추석 전에는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 지나서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추석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다음 주의 물량, 그러니까 다음 주에 청산하려는 물량들이 일부가 좀 빨리 좀 나오지 않았나, 매도 물량들이 좀 빨리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FD 계좌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 CFD 계좌의 증거금리이 10%짜리가 많았습니다. 증거금리 10%라는 얘기는 1억 놓고 10억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9배. 그렇죠. 1억 놓고 10억을 살 수 있는 게 증거금리 10%입니다. 이걸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론 CFD 계좌에서 증거금리 일률적으로 10%지는 않아요. 종목별 다른데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뭐 30%짜리도 있고 종목별마다 다른데, 아무튼 뭐 10%라고 하면 그러니까 1억 넣고 10억치를 살 수 있었던 그 CFD 계좌가 10월 1일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10월 1일 같은데 그때부터 증거금리 40% 올라갑니다.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종목들마다 차별점을 두지 않고 그냥 무조건 40% 다 올려요. 그러면 1억 넣고 10억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1억 넣고 2억 5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확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거기에 최근에 국내에서는 금리 인상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금리 인상 들어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됐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거는 바로 가계입니다. 가계. 개인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소상공인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저런 이유들 때문에 증시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조금 제한되는 요소이지 않을까. 추석을 맞아서 유동성 그간 조금 줄이려는 물량들과 그리고 여러 레버리지 물량들이 정리되는 구간,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맞춰서 좀 매도 물량이 출회됐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추석을 이후로 했을 때는 이보다는 좀 더 확실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좀, 왜냐면 급한 물량들은 일단 다 소화가 됐을 거니까. 그러니까 추석 이후부터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전후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근데 뭐 B2 처음엔 좀 줄어드는 듯 하더니 오늘 아침인가 제가 뉴스 보니까 다시 신용 물량이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번 주에 시장이 조금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시장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신용 물량이 증가합니다. 네. 아마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빠졌잖아요. 신용 물량 체크하는 게 이제 다다음 날, 영업일수 다다음 날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체크가 가능할 건데, 그러면 오늘은 또 신용 물량이 줄었을 거예요. 큰 의미는 없다. 네. 근데 그 유동성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대중공업에 지금 그게 청약. 55조가 네. 청약금이 들어갔다. 55조면 또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동성이 막 엎친 데 덮친 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추석 이후에 뭔가 유동성이 좀 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대형 공모주의 청약이 있을 때 개인 자금들이 그쪽으로 많이 쏘니까 묶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청약 자금들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청약에 환불이 들어왔어. 근데 환불이 들어왔는데 추석 전에 이걸 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시장이 분위기가 좀 쌀쌀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모르겠다. 그러면 추석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한번 보지라는 물량들, 수급 유동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규석 이후에 조금 개선되는 유동성을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또 어저께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서 이제 더 시장을 악화시킨 게 아닌가. 사실 뭐 어제까지 좀 시장이 안 좋으면 오늘은 오히려 상승 반전하지 않겠냐가 일반적인 기대감이었는데 이게 확 엉클어진 게 또 그 규제 안 때문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이버 카카오요? 네이버 네. 카카오. 일단 우리 네이버 카카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빠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네이버 카카오 어제 좀 많이 부러졌고,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급락이 나오면 일단 손이 잘 안 나가요.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거고,
저는 일단은 비싸게 사더라도 한 차례 파고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좀 접근하는 편인데요.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 쪽은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는 종목들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플랫폼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게 이번에도 저는 느끼게 되는데 말 그대로 플랫폼에 다 가져다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가져다 붙일 수 있으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택시 가져다 붙이고 미용실 가져다 붙이고 뭐 대리운전 가져다 붙이고 안 가져다 붙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카카오의 계열사가 지금 180개가 아마 넘어갈 거예요. 아, 맞네요. 네, 180개가 넘어갈 거예요. 작년 연말에 아마 140개 정도 됐을 겁니다. 그게 한 상반기에만 40개가 늘었을 거예요. 40개가 넘게 늘었을 거예요. 그만큼 다 가져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플랫폼의 무서운 힘입니다. 예. 반면에 이게 문제가 또 되는 부분이 이렇게 플랫폼이 무지막지한 파워가 있으니까 정부가 규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게 규제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이번에 이제 문제를 삼았던 부분들은 네이버와 이 카카오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 이 금융상품의 정보를 전달하고 계약 절차를 뭐 체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광고냐, 안 그러면 중개업을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광고라고 보면 문제가 없는데 이번 금융위원회에서는 광고 아니다, 이거 중개업이다 라고 좀 판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이유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페이, 이 페이와 가는 기능이 그러니까 페이 기능이 확장되면서 이와 관련된 잠재력에 대해서 되게 높은 점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같은 거 활용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빅데이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한상혁, 저라는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보호상품을 제공한다든지, 금융상품 어떤 게 좋다라는 것을 딱딱딱 그 성향에 맞게끔 제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컸는데, 그 기대가 이번에 일단은 꺾였기 때문에, 조정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걸 볼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미국의 사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미국이 플랫폼 기업으로는 가장 많고 가장 앞서 있는 국가니까 저 선진국은 분명히 이 과정을 거쳐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기업들은 과거에 어땠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 반독점 규제법이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걸리면 기업 날라가요. 기업 분할해버리잖아요. 네, 쪼개버려요. 그냥 쪼개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규제를 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사실 미국이고, 지금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다 소송 중이죠. 지금 반독점 규제법에 걸려가지고 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판결이 난 게 아닌데, 일단은 다 몇 년 동안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근데 이들 기업의 주가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존 사상 최고치고요. 페이스북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구글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런 기업들 다 사상 최고치고 또 사상 최고치 신고가 영역에 있고요. 이 말은 결국은 이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대세라는 거예요. 막을 수는 없는 대세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속도 조절 측면에서는 그렇죠. 조금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을 이용을 했을 때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플랫폼을 가지고 어느 누가 피해를 받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쿠팡이라는 업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요. 다른 업체들보다 물건을 싸게 삽니다. 그리고 배송료도 무료래요. 그렇죠. 그리고 빨리 배송된대요.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피해 본 게 없거든요. 이득이지. 근데 뭐 일부 소상공인들이 이제 물론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겠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혀 피해라고 좀 할 수가 없고, 오히려 플랫폼 회사들이 없어지면 더 피해가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랫폼 회사들의 사업 확장 자체는 막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이슈가 여당의 당 대표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선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과연 선거가 한 2, 3년 남았으면 이런 규제에 대한 발언이 나왔을까라는 의심도 들고 있고요. 뭐 정치적 노림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일단은 네이버는 상당히 많이 억울하다 지금에서. 전 네이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안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네이버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가 뭐 혁신 금융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고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판매 대리 중개업 등록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매출이 이제부터 이제 나올까 말까 하는 시점인데 관련 이슈로 두들겨 맞았는데 이런 고충을 받을 이유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기회에 매수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기술적 지표상 매수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카카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왜냐하면 카카오 쪽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좀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돈을 막 끌어당기는 느낌. 네, 그 느낌이 예전부터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해가지고 이 아들내미 데뷔시키고 저 아들내미 데뷔시켜가지고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이버는 솔직히 조용하잖아요. 좀.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골목상권 침해, 뭐 중소상공인과의 침해 이런 이슈로 계속 맞으면서 막 자정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이버는 숨겨진 카드가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카카오 쪽은 숨겨진 카드가 좀 너무 일찍 좀 오픈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비장의 카드가 물론 있겠죠. 카카오. 위대한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성장한 기업도 없고 굉장히 위대한 기업인 건 정말 분명히 대단한 맞는데, 기업이죠. 네, 분명히 맞는데 다만 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렇게 정 나오면 먼저 두들겨 맞는다고. 모나면 정 맞는다. 네,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너무 요란스럽게 IPO 자회사들의 IPO 막 확장하는 모습 이걸 보였던 게 아닌가. 네, 적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저는 네이버는 적절한 기회 매수 타이밍을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기회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왔을 때를 적절하다고 보여요? 사실 뭐 어디까지 빠질지라는 거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알면 집 팔아서 이제 딱 그 가격이 이제 사기죠. 저도 그 가격은 잘 모르지만 다만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지표 제가 보는 기술적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적 지표 상에서 추세적으로 조금은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는 부분이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가 들어갈 생각이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도 쓰고 다른 방법도 쓰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하락 추세에 있잖아요. 하락 추세에 있으면 이걸 매수 타이밍은 종가 베팅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봉이 어제 음봉을 감쌌을 때 그러니까 오늘 양봉이 종가가 어제의 음봉을 감싸고 위로 올라갈 때 그때 그냥 종가 베팅 일단 1차적으로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미국 그 시장 전문가분하고 한번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논리가 그거잖아요. 이 그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 소비자들에게 싸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그들의 어떤 논리기는 한데,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서 어쨌든 계속 상승을 해왔잖아요. 네. 이건 이제 그 트럼프 때서부터 왔던 어떤 모습인 거고, 근데 바이든 때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그 연방거래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네. 그 새로 임명된 사람 바이든 정부에서 저승사자라고 불리우는. 근데 이 사람의 그 플랫폼 이 반독점 규제 논리 그 논문을 보니까 여기서 왜 이 폐해를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은 일단은 작은 사업자들이 쓰러지잖아요. 그럼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다양성이 사라진다. 이게 사회에 주는 가장 큰 폐악이다. 라고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그 반독점 규제를 할 때 그 논리가 이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플랫폼이라는 힘이 그러니까 잠재력이 가지고 있는 파워 자체가 정말 막강하거든요. 정말 이 플랫폼이라는 회사 자체가 가져다 붙일 수 있는 게 많은데 가만히 내두면 사업 확장을 무한정을 해버리면 정말 공화국처럼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공화국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네이버 공화국, 아마존 그렇지. 공화국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 카카오를 통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회적 현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규제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왜 그 타이밍이냐 이거죠. 그 규제의 타이밍이 과연 왜 지금 한 달 전에도 조용히 있다가
2달 전에도 조용히 있다가 1년 전에도 조용히 있는데 왜 갑자기 지금 나왔을까? 이런 타이밍에 대한 의심은 좀 들 수밖에 없죠. 네. 우리 한 과장님이 화가 났네. 아니 화가 근데 났습니다. 저도 아니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아프게 하잖아요. 그치. 지금 이게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인데 좀 저도 기본적으로는 규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좀 세련되게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이게 과연 문제 제기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강하게 딱 제기하는 게 최선이었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러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못 견디고 매도하신 다음에 거기다 카카오 또- 네이버로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진짜.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증시를 모른다는 게 이런 변동성이 심한 내마녀의 날을 하루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 그렇고요. 하여튼 그 네이버는 적절한 시점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들어갈 만하다. 카카오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걸로 좀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이런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이제 섹터가 있죠. 그게 이제 2차 전지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죠. 네, 일단은 오늘 에코프로 BM이 장전에 아주 대규모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SK 이노베이션 하향으로 대규모 수주 소식을 좀 들려줬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참 또 이게 또 더러운 세론 뉴스 시장이라고 이게 사실 규모가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렇죠.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뭐 100년 동안 10조 원도 아니고요. 3년 동안 10조 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1년에 한 3조 3천억 정도 규모인데 이게 매년 양극재 한 11만 톤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이 정도면 SK 이노베이션 조지아 1공장하고 2공장 대부분을 좀 커버하는 규모이고 에코프로 BM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동안 에코프로 BM이 가장 적극적으로 증설을 진행했던 소재 업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생산 능력만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NCM, 그러니까 NCA도 있고 NCM도 있는데 NCM만 놓고 이제 생산 능력을 본다라고 하면 2023년에 연간 한 6만 톤 정도 규모거든요. 증설 스케줄상. 근데 이번에 계약 소식이 한 11만 톤 정도 규모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신규로 증설 또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 알 수 있는 거고 올해 배터리 발주 프로젝트를 본다라고 하면 약 160조 원 정도인데 대부분 2024년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연말까지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 115조 원 정도가 더 나온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배터리 셀에 이 정도 수주 규모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밑단에 있는 배터리 소재 업체들 상당히 수요가 생각보다 커질 수가 있다는 건데 이번 에코프로 BM만 보더라도 너무나 강한 전방의 수요 때문에 2023년에 6만 톤 캐파 이거 증설 진행하는 거 이거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에코프로 BM만의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뭐 양극재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양극재에다가 거기에 전해지, 음극재, 동박, 알루미늄박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방 수요가 이 정도 커진다는 거는 다른 밸류체인 내에서도 똑같이 추가적인 증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지금 아마 2차전지 소재 업체들 레포트들을 본다라고 하면 아마 목표가를 다 올려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증설 스케줄을 기존에 나와 있던 증설 스케줄을 봤을 때 2022년 매출은 얼마예요? 2023년 매출은 얼마예요? 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래요. 추가적인 증설을 해서 아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아마 그 사이즈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목표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이 좀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계속 순환매 차원에서 좀 너무 짧게 순환매 그 어떤 그 유효 생명력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차 전지 특히 소재와 관련해서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근데 사실 딱 오늘 뉴스만 본다라고 하면 커다란 음봉 떨어졌거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음봉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그 크다란 음봉은 조금 이해는 안 가는 부분들이 정말 이거 한국 시장을 정말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게 우리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주가가 그걸 선반영한 거고 뉴스에 팔아야 된다. 저는 이건 선반영 아닌가요? 전혀 몰랐는데요. 이 정도 규모라는 거는 10조 원 나타날지 전혀 몰랐네. 오늘 레포트 보니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니까 대부분 다 추정을 이 정도로 하는 애널리스트가 없습니다. 뭐 한 애널리스트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혹시나 한 8조 원 정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10조 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큰 규모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선반영 아니고
정말 모르던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호재성 뉴스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 시장 조금 많이 실망스럽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부러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러지고 뭐 부러지고 그러니까 돌돌이 돌아 2차 전지밖에 안 남는구나라는 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담보되는 업종은 2차 전지가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업종 같습니다. 네, 하여튼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좀 약간 시장이 불안해했던 그 요소가 사실은 그 토요타의 전고체 배터리차 이게 이제 그 장착을 해서 이제 판매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것도 좀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따라 말하다 보니까 자꾸 화가 나는데 우리나라 현대차가 수소 사회에 대한 비전을 딱 발표한 날이 9월 7일인가 됐잖아요. 그 비전을 딱 발표한 날 일본의 도요타도 뭔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죠. 이웃나라 경쟁업체가 지금 이렇게 떠들썩하게 신사업에 대한 비전을 딱 제시하니까 도요타가 좀 화가 났는지 뭐라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한 11초짜리 영상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를 소개를 한 건데요. 도요타 측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번호판도 받은 세계에서 첫 전고체 배터리 장착 자동차다라고 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생산 개발에 한 16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전고체라는 게 분명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건 맞아요. 그건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고체를 선점하는 쪽이 분명히 전기차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건데요. 하지만 이게 엄밀히 말하면 개발하는 거랑 상용하는 거랑은 엄밀히 다릅니다. 이게 그렇죠. 다른 영역이에요. 아무리 개발을 잘하면 뭐합니까?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가 2억이다, 3억이다 라고 하면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거랑 상용하는 거랑 완전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양산 체제까지 가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고 하는 체제까지 가는데 업계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한 2030년은 돼야 된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도요타에서 발표한 전고체 배터리란 게 일단 달릴 수만 있게 만들어 본 좀 수준인 것 같아요. 일단 보면. 그러니까 수명이 무척 짧다라는 과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측이 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안 과제가 발견된 것 자체가 실용화에 다가섰다라는 의미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요. 마치 만들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걸 발견한 것 자체가 잘 된 거다라고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테스트는 제대로 된 테스트라는 거는 양산된 체제를 딱 가지고 정식으로 좀 하면서 시범 운전 쫙 하고 여기서 이제 거의 완성 직전에서 뭔가 마지막 미세한 조정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시범 테스트거든요. 근데 이번에 도요타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좀 다급함이 느껴졌고 누가 봐도 너무나 컨셉카라는 게 느껴졌고 이 껍데기인 게 뻔한데 이게 찜찜한지 번호판을 이제 발굴하는 이벤트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무튼 이번에 도요타 전고체 배터리가 발표되는 걸 보면서 이거 도요타가 진짜 똥줄 타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도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이거 아직 멀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도요타와 현대가 세계 첨단이라고 네, 양강이죠. 그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으니까 또 좀 그런 경쟁 의식도 있었지 날짜 않았을까. 보세요. 날짜 딱 그 현대차에서 지금 딱 뭐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김빼기.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전고체다 딱 이게 나오는 게 이게 노림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똥줄 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진짜 현대차가 위협적이지 않는다라고 그렇지. 하면 그래 현대차는 그거 발표해라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이번에 도요타는 과거의 도요타가 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본 기업들의 성격이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느리잖아요. 네. 근데 좀 과감하긴 했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게 도요타의 그런 다급함이 좀 느껴졌던 그런 이벤트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네. 자, 우리 그 폐배터리와 관련된 그 재활용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포스코가 공장 착공을 하고 있다, 뭐 GS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예. 일단은 폐 배터리 시장은 일단 전기차 배터리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이 한 2조 원 정도 규모거든요. 지금 21년 지금 시장이 한 2조 원 정도 시장인데 2030년이 되면 한 30조 원 정도 시장은 커질 거라는 전망하고 있어요. 한 15배 정도가 커지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전기차는 많아질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배터리는 또 많아질 거니까. 2023년을 시작을 해가지고 전기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2025년에는 뭐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내연기관 안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성차 회사들이.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나오는 자동차들은 전부 다 전기차 또는 수소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 5년 정도를 쓰고 배터리를 바꿔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2030년이면 이 폐배터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2050년에는 한 600조 원 정도 규모로 좀 시장 성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장성이 빠르고 가파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리유즈하고 리사이클링. 그렇지. 그러니까 재사용하는 거랑 재활용하는 거 이걸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사용하는 거는 이게 전기차의 배터리를 쓰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이 100%였던 성능이 한 70%, 60%까지 감소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걸 이제 교체하는 거죠.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하고. 그러면 썼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능이 0이 아니잖아요.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재사용입니다. 보통 ESS에서 많이 쓴다라고 해요. 또는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 이 사업이 재사용 사업이고요. 재활용은 이 배터리에 비싼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니켈, 코발트, 뭐 최근에 이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다시 뽑아내는 거죠. 다시 뽑아내서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거 구분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다시 배터리를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시장을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미 기업들이 이쪽 시장을 선점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하겠다라는 업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들이에요. SK이노베이션, OCI, LG화학, 하나솔루션, GS건설까지 이미 하겠다고 좀 선언을 했고요. 중소주 단에서는 에코프로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이미 리사이클링 공장을 건설을 좀 하고 있고요. 영화테크, 파워 로직스, 코스모 화학까지도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언급되는 종목들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인가 뭐 하여튼 그곳에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 한 번 뵀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럽 그 친환경 관련된 곳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 탄소세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때 제가 기억은 좀 가물가물한데 그 만들어진 2차 전지의 그 재활용, 폐 배터리의 어떤 재활용이나 재사용 이거와 관련된 가산점을 높게 주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배터리를 만들려면 니켈, 코발트 이런 소재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가공하고 그리고 이거를 캐내는데 굉장히 많은 탄소들이 또 배출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재활용만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탄소가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무슨 니켈의 함량이 뭐 이런저런 어떤 성능의 향상 이쪽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EU에서는 플러스 지금 그 완성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이 그 재활용, 재사용이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 거기에 이 완성 배터리 업체들의 점수를 많이 주겠다. 에너지 밀도는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재사용할 수가 있고 재활용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 EU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내놨다 회의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또 삼성 SDI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과연 그 폐 배터리를 어떻게 쉽게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 뭐라 그럴까
그 과정을 가지고 있느냐,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생각했던 지금 게 대기업들이 기억나요. 상당히 이쪽 시장을 많이 노리고 사업적인 영향을 좀 발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역시 친환경인 것 같네요. 세계적인 글로벌 흐름이. 지난주 우리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좀 살펴봤죠. 동박이 계속 인기를 끌다가 2차 전지 네. 관련해서 알루미늄, 그래서 알루미늄 기업들이 막 주가가 막 폭등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정말 많이 빠졌어요. 네. 무서워 그랬어. 이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알루미늄 가격이 좀 많이 오르면 알루미늄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건 맞습니다.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올라가는 거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차트 한번 보시면 뭐 사마 알루미늄, 조이 알루미늄 정말 아찔하게 올랐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정말 아찔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았죠. 그러니까 빠질 때도 정말 아찔하게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10년 내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이고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는 제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이 알루미늄을 재련을 하는데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전 세계 20%를 재련을 하는 가장 최대 생산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당국에서 여기를 규제를 하니까 더 이상 알루미늄 재련 많이 해가지고 탄소를 많이 배출시키지 말라는 규제를 하니까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수요는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이슈가 터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육군 장교 이 둠부야 대령께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정부 해산 그리고 헌법 정지, 국경 폐쇄 이런 것들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기니가 알루미늄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인 이 보크사이트의 최대 생산국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보크사이트를 이제 중국에 제일 많이 수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리는 그 이 둠부야라는 그 이 대령께서 국경 폐쇄, 모르겠고, 문 다 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보크사이트가 지금 중국으로의 수출이 지금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수입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알루미늄 이 소재 자체도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알루미늄 가격을 조금 더욱더 좀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유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 보크사이트 수출 규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뭐 얘네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기니가 뭐 영원히 국경 폐쇄해서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경 돈이 다시 필요할 테니까. 예, 국경 다시 열고 이제 다시 수출을 할 거고 만약에 사태가 길어진다라고 하면 뭐 중국은 기니 말고 다른 뭐 국가 찾아보겠죠. 다른 국가 찾아가지고 기니 옆에 있는 뭐 다른 국가를 해가지고 너희도 그 보크사이트 너 뭐 생산되니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만간에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조금 안정화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향후에 한 4, 5년 동안은 최소한 4, 5년 동안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왜 그러냐면 이게 알루미늄을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수요라는 게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전기차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알루미늄이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수요단에서 본다라고 하면 공급을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치적인 그 기니의 쿠데타 때문에 조금 뭐 가격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올랐다가 다시 안정화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상향하는 그림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루미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좀 희소하고 좀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다고 하면 그런 대안은 없을까요? 문득 말씀드리면서 떠오르는 게 예전에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히토류 분쟁이 있었을 네네. 때 그래서 결국 일본에서 기술 개발한 것이 히토류를 최소로 들어가게 하는 대체 물질 혹은 대안들, 기술들을 만들어서 그게 그 중국을 압박하는 계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제 기억으로 한 2,790불 런던 선물 시장에서 그 정도로 거래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정말 많이 올라서 10,000불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거를 찾아보겠죠.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을 대체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탄소섬유. 탄소섬유가 알루미늄을 대체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죠. 가볍고 단단하고 튼튼하고 탄소섬유만큼 좋은 게 없죠. 하지만 가격이 탄소섬유가 알루미늄보다 훨씬 비싸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그렇다고 무한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이 추세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여지가 좀 많이 있고 가격이 크게 빠질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꾸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뭔가 이렇게 조사해 볼 구멍들도 좀 보이고 투자의 어떤 그 아이디어들도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루미늄 관련해서 대장으로 보는 회사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DI 동일이 대장입니다. DI 동일? 네, DI 동일이 가장 좋아요. DI 동일이 가장 좋고요. 먼저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 뭐 다른 회사들이 크나큰 뭐 8%, 10% 막 이렇게 조정 보일 때도 DI 동일은 한 2%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그 회사들이 지난주부터 막 다른 알루미늄 회사들이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얘는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빠질 때도 이제 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DI 동일의 자회사 중에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알루미늄 박을 생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 시장 점유율이 한 35%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동일 알루미늄이. 해서 동일 알루미늄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모 증권사에서 이와 관련된 알루미늄과 관련된 레포트가 나왔죠. 알고 보니까 핵인싸 해가지고 나온 바가 있는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애널리스트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레포트가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타픽을 사마 알루미늄하고 DI 동일 이 두 종목을 꼽았더라고요. 두 종목 다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이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려 하실 부분들이 있는데 동일 드박내라는 회사가 있어요. 관계사 중인데 이 동일 드박내를 2019년까지만 해도 자회사로 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동일 드박내가 프랑스의 라코스테라는 회사 있잖아요. 우리 의류. 라코스테라는 회사가 지분을 50%를 가지고 있고요. DI 동일이 지분을 50%를 갖고 있어요. 똑같이 갖고 있어요. 보통 이제 자회사로 두려면 50% 지분에 플러스 한 주. 이래야지 실질적인 지배력, 완전한 지배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자회사로 두거든요. 근데 2019년까지만 해도 50대 50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DI 동일이 이 동일 드박내라는 회사에 의결권도 다 갖고 있고, 뭐, 임원들의 인사 선임이라든지 사장도 이제 DI 동일 쪽에서 이제 갔어요. 사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권이라든지 모든 재무적인 걸 관리하는 거는 DI 동일 쪽이 관리를 하니까 50대 50 똑같지만 실질적인 지배권 다 DI 동일한테 있다 해가지고 자회사로 뒀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바뀌었어요. 작년에 이제 감사인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잖아요. 다른 감사인이 왔을 때, 야, 이거 자회사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관계사 같은데? 라고 해서 뺐습니다. 관계사로. 이게 무슨 영향이 있냐면 관계사를 빼면요. 매출액이 그만큼 빠져요. 그 영업이익도 빠집니다. 물론 당기순이익, 그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에서는 이제 변화가 없는데 이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2019년에 있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0년에는 훅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급감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수정이 된다라고 하고 한번 알아보신다라고 하면 DI 동일이라는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성장해왔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이라는 이 테마가 이 전기차, 2차 전지가 계속 화랑을 보이는 한 계속 필요한 어떤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알루미늄 박이 앞서 제가 전고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알루미늄 박이 필요합니다. 써요. 그대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전해질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알루미늄 박은 필요한 거고요. 최근에 LG화학 쪽에서 이제 화재 소식이 좀 많이 나면서 중국의 그 LFP,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서 인산철 배터리 이게 중국이 최대 위협이다. K 배터리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LG화학이 또 이제 인산철과 관련된 그러니까 배터리를 좀 확산하겠다, 증설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LFP 배터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알루미늄 박을 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되면 알루미늄 박은 무조건 계속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알루미늄 박 시장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한번 좀 세밀하게 살펴봤고요. 네, 뭐 이 강세가 어차피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어떤 전기차 시장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내일 참 이건 뭐 우리가 예측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그래도 일단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그래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내일도 좀 빠진다 혹은 내일 상승한다. 일단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해 이제 8월에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한 다음에 이제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지표가 지금 중요한 이유가 연준 위원들이 그동안 테이퍼링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7월달, 8월달 고용지표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분들도 고용지표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7월달, 그렇죠. 8월달 고용지표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던져놔야지 해서 고용지표 좋게 나오면 우리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걸? 별로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연준에서 이 고용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움직임 때문에 테이퍼링을 올해 만약에 시작을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 또한 시장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는다는 말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까지 조합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최악의 조합이 나오는 거거든요. 경기 둔화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정말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감을 잠재우려면 테이퍼링은 해야 됩니다. 저는 빨리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돈들이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무너진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올라오기에는 여러 부담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가 지나고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우리가 수급적으로 우호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시장이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그러니까 뭐 예상하는 게 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음 주에 이제 추석이 있기 전에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면 주 초에는 조금 파시는 게 좀 현금 비중 확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다음 주 후반에 시장이 만약에 좀 밀려 내려왔을 때 오히려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싸가지고 또 다시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 보유 비중 한 몇 프로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0% 정도 가지고 30% 있습니다. 정도. 그리고 만약에 산다 하면 어느 섹터, 어느 주식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2차 전지죠. 2차 전지. 2차 전지 쪽이 가장 지금 핫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다음 주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2차 전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죠. 네이버. 네이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주와 과대납폭주 동시에 한번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완성 배터리가 있고 소재 쪽이 있잖아요. 어디 쪽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소재요. 소재. 네, 일단 소재 쪽이 지금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힘든 하루 보내셨죠. 우리 한 과장님도 오늘 힘드셨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저 화난 거 아닌데 오늘 좀 화나게 방송하고 뭐 화났었구만. 시장이 사람을 이렇게 변해놓습니다. 네. 네. 예, 이럴 때일수록 뭐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요. 저는 좀 이렇게 좀 항상 낙관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뭐 벌어진 현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려면 좀 냉정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너무 비관적이 돼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오늘 하루도 한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